이제 제3자라는 계약도 요즘은 이제 100%요. 사례 문제가 거의 한 년마다 한 문씩 나오는데, 조금 전에 배운 이윤부담하고 제3자라는 계약은 요 사례 문제 내기가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제3자라는 건 해년마다 요즘에 빠짐없이 사례가 한 문씩 나오는데, 이런 거를 제3자라는 계약 그러는데 보통의 계약하고 다를 것이 없고, 들어보면 너무나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계약이라고 말이에요. 지금 갑이 토지 한 필지를 을에게 1억 원에 매매했다 치자고 말이에요. 그러면 두 사람이 이제 계약의 당사자니까 이 매매로부터 발생이 되는 권리 의무, 바꿔 말해 채권 채무는 이 사람들의 기속이 돼요. 매도는 소유권이든 채무 부담하면서 1억 원짜리 대금 채권 갖고 반대 채권 채무 갖고.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병으로부터 건물 한 채를 매입한다고 가정을 해보자. 건물 한 채를 매입을 하는데 매수대금이 1억 원이라고 말이야. 그래서 자 건물 매입대금 1억 원을 갖기 위해서 땅을 팔았다 이리 생각을 해보라 말이야. 그러면 얘는 땅판대금 1억 원을 받아서 이렇게 건물 매입대금 1억 원 지불하면 되는데, 이렇게 바로 바보들의 행기를 또 똑같은 밥만 먹는 입 아니잖냐 그 말이야. 이럴 때 써먹으라고 입이 있는 거지. 따라서 얘가 이렇게 요구를 하라면, 우리 법 몰라도 법 공부 안 해도 이런 사람 많잖아요. 어이, 나한테 1억 주지 말고 나한테 줄 1억 얘한테 주소. 얘가 요청을 하고, 그러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자에게 1억 원을 주든 이자에게 1억 원 주든 똑같은 거 알았네, 내 1억 원 얘한테 줄게, 이렇게 승낙을 하고, 그러면 이 매매계약 체결, 토지 매매계약 체결을 전혀 관여하지도 않은 제3자 병이 이 토지 매매로부터 발생이 된 1억 원짜리 대금 채권을 취득, 그런 다음 1억 원 달러 청구하면 1억 원 지급, 이런 걸 제3자라는 계약을 해요. 그럼 이때 이제 용어를 좀 몇 가지 알아둬야 되는데, 이 매도인처럼 나에게 1억 원 주지 말고 얘한테 1억 원 주소 이렇게 요청하는 자, 이런 자를 요약자 그러는데 한자로 이렇게 써요. 이걸 뜻풀이 그대로 하면 채무부담 약속을 요청하는 자다. 그래서 요약자. 나에게 1억 원 채무 부담하지 말고 얘한테 부담하소 요청하는 자, 요약자. 채무부담 약속 요청한다. 그러면 얘는 그 반대니까, 그래 알았다고, 내 얘한테 줄게, 승낙했으니까 승낙을 낙자를 써서 낙약자. 채무부담 약속을 승낙하는 자다. 그래서 낙약자. 그러면 이 병이 이 매매로부터 생기는 1억 원짜리 대금 채권 권리 취득 이득을 보기 때문에 이 권리 취득한 자를 수익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이런데, 우리 중개사 시험은 아까 그랬죠. 해년마다 한 개씩 사례 낸다고. 그 대부분이 똑같이 사례를 내. 매도인을 요약자로, 매수인 토지 매매 이런 사례 내놓고 매수인을 낙약자로. 근데 다른 직종 같으면 이걸 바꿀 수도 있어요. 매수인을 요약자로, 매도인을 낙약자로 바꿀 수도 있다는 거야. 항상 얘가 요약자고 얘가 낙약자 그런 개념 아니기 때문에, 얘가 매매하면서 나한테 소유권, 얘가 요청하는 거는 매수니까 소유권 나한테 넘겨주지 말고 얘한테 넘겨주소. 그럼 얘가 알았네, 그러면 소유권 이렇게 넘어가죠. 그럼 매수인이 요약자, 매도인이 낙약자. 얘는 대금 채권은 채권 취득한 게 아니라 소유권이나 물건을 취득하죠. 이처럼 제3자라는 계약이 있어서 수익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채권이든 대금 채권은 채권이고 소유권은 물건이고, 물건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다만 이제 우리 중개사 시험 수준에서는 말로 물어볼 때 수익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채권이든 물건이든 상관이 없다, 이 수준에서 말로 내지만, 그 다음에 사례 낼 때는 안 헷갈리도록 매도인을 요약자, 매수인을 낙약자 100% 이렇게 출제한다는 거야. 그럼 대금 나한테 주지 말고 얘한테 주소 이렇게 요청한다는 거야.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그러면 이런 제3자라는 계약은 보통 계약하고 똑같고, 여기다 젓가락 하나 얹어 놓는 거야. 보통 매매를 하면서 요거 하나만 플러스시키는 거죠. 나한테 1억 원 주지 말고 얘한테 1억 원 주어라. 알았다. 제3자 하여금 권리를 취득하는 약정, 이걸 줄여서 제3자 약관 그래요.
요거 하나를 젓가락 던져 놓는 거 플러스 시켜 놓은 것이 제3자라는 계약이니까 보통의 계약하고 다를 것 없다. 요거 하나 더 얹어 놓는 거다. 이걸 염두 두고 그 다음에 제3자라는 계약은 우리 실생활에서도 많이 행해지는데 이유는 결제수단의 편리성 때문에 받아서 주면 귀찮으니까 직접 주어라. 얼마나 편한지 얼마나. 특히 누구나 한 번쯤 체결해보는 생명보험계약, 갑이 피보험자, 보험에 가입한 사람, 을이 보험회사, 생명보험계약 체결했다. 갑 보험회사에 요청한다. 나 죽거든 보험금 내 자식놈한테 지급해 주소. 애가 요약자, 보험회사가 낙약자, 자식놈이 수익자. 이런 생명보험계약 같은 거는 전형적인 제3자라는 계약. 왜냐? 요 요약자, 갑 피보험자, 보험 가입한 사람, 이 사람이 사망해야지 보험금을 받는데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이 권리 취득은 뭐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제3자가 이제 권리를 취득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거는 전형적인 제3자라는 계약이고, 따라서 우리가 의식도 못하지만 우리 실생활에서도 이런 제3자라는 계약이 많이 행해지기 때문에 시험에서도 지겹도록 출제한다는 것. 이런 걸 백그라운드로 염두 두고 쭉쭉 읽으면 돼. 왼쪽에 개념에서 방금 인수 다 쓰여서 쭉쭉 읽어. 쭉쭉 1, 2, 3 쭉쭉 읽고, 그 다음에 3자서의 법률관계에서 왼쪽에 기본관계, 우측에 대관계, 3번의 급부관계는 뭐라도 상관없고, 동그라미 1, 2번은 시험에 쏟아져 나오는데 요 두 개를 이해를 못하면 제3자라는 계약은 차라리 건너뛰어버리는 것. 그만큼 중요한 것이 시험에서 동그라미 1, 2번 먼저 기본관계, 다른 말로는 보상관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상관계란 말을 더 많이 사용을 해. 두 개를 이제 혼용을 하는데 보상관계, 기본관계. 요거는 이제 뭘 말하냐면 외울 수가 없어요. 사례 문제도 지겹도록 묻고 말로도 물어보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 병이라는 사람이 제3자에게 딱 체결했어요. 그러면 얘가 내가 을로부터 1억 원 받겠다, 이런 거를 수익의 의사표시 이렇게 이야기로, 이 수익 의사표를 해야지 얘한테 1억 원짜리 대금 채권 권리가 발생이 되는 거야. 무조건 하고, 여기서 계약의 당사자는 요 두 사람이에요. 요약자, 낙약자라고. 근데 두 사람은 일방적 의사에서 얘가 이로부터 생기는 권리를 취득해 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왜냐? 나는 얘하고는 거래하기 싫어. 얘한테 돈 그대로 받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다 그 말이야. 근데 왜 니네 둘이 나로 하여금 이자로부터 받도록 하냐 그 이야기야. 따라서 얘한테 받고 싶으면 받겠다는 의사표시 하라. 그게 수익 의사표시야.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고. 수익 의사표시 하면 얘한테 대금 채권이 생기고 이렇게 청구하는 거야. 받기 싫으면 안 하면 돼. 그럼 이자로부터 그대로 받으면 된다고. 왜 수익 의사표시를 해야지 권리가 발생이 되는 걸로 돼 있는지 그 이유를 깨우치란 거예요. 그래서 수익 의사표시를 하면 얘한테 1억 원짜리 대금 채권이 발생. 그러면 이제 권리 행사하면 얘는 약속대로 1억 원을 딱 지급한다고. 그러면 얘가 1억 원 지급함과 동시에 요 낙약자에게는 1억 원이라는 경제적 손실이 생긴다 그 말. 1억 원 지급했으니까. 그러면 낙약자가 이행함으로써 있게 될 경제적 손실은 요약자와의 계약에 의해서 보상이 된다는 거야. 이자로부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죠. 그래 보상이 된다 그 이야기야. 그래서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이런 원인관계, 이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받으니까 보상이 된다. 그래서 이런 매매 계약 이런 거를 보상관계 또는 기본관계 이리 부른다 그 말이야. 얘가 입은 경제적 손실은 이 매매를 통해서 보상이 된다. 왜? 소유권 이전 받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묻고자 하는 게 뭐냐? 외울 수가 없으면 갖고 놀라는 거야. 그림표 보면서 이런 보상관계의 흠결이나 하자가 여기까지. 흠결 하자가 이제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 다 알아듣죠? 흠결 하자란 말 알아듣죠? 흠결이 뭐예요? 의사표시에 불을 치죠. 비진입에 저입에 차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자 나올 거 아니에요. 사기 강박이. 107조부터 110조까지를 줄여서 이야기할 때 흠결하자로 표현하잖아요. 보상관계 흠결을 하자는 제3자는 계약의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걸 묻는다 그 말. 그러면 상식이라고 말. 이 매매 계약이 비진입표시, 허위표시, 착오사기, 강박 등에서 무효 취소가 됐을 때 제3자라는 계약은 우찌됩니까? 그걸 묻고 있죠. 이 매매 계약에다 플러스 제3자 약관 덧붙인 것이 제3자라는 계약이니까 이 매매가 무효 취소가 되면 107조부터 110조 위에서 무효 취소가 되면 제3자라는 계약도 무효 취소가 된다 그 이야기야. 따라서 보상관계 흥견을 하자는 제3자라는 계약에 바로 영향을 미치겠죠. 이 말 하나 듣겠죠. 그 다음에 따라서 낙약자는 집중해야 돼. 말을 계속 바꿔서 하니까 외압에 아무 필요 없어. 이해하지 않는 한은. 따라서 낙약자는 보상관계로부터 말로도 물어보고 사례도 집중 물어보니까 보상관계로부터 발생이 되는 항변권을 가지고 보상관계로부터 발생이 되는 항변권을 가지고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지겹도록 출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보상관계로부터 발생이 되는 항변권을 가지고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사례로 물어볼 때 이 두 사람 사이의 토지 매매가 어떤 사정에서 무효 취소가 됐다. 비진입표시, 착오사기, 강박돼서 무효 취소가 되면 이 매매가 무효 취소가 되면 얘는 얘한테 대금 지급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니까 대금 지급 거절할 수 있다 그 말이야. 얘가 1억 원 달라길 때 각과 체결한 토지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됐으니까 네한테 1억 원 지급 못하겠다 대항할 수 있다 그 말. 이렇게 내가 들었나요? 또는 이 매매 계약이 만약에 유효이면 매매는 쌍무 계약이죠. 그러면 조금 전에 배운 동시행 항변권. 아직 얘가 소유권 이전해 주기 전인데 얘가 대금 지급 청구하더라. 그러면 얘는 얘한테 갑이 소유권 넘길 때까지 네한테 대금 지급 뭐 하겠다? 동시행 항변권 행사할 수도 있고. 따라서 정리정돈. 보상관계, 기본관계가 뭔지 정확히 깨우치고 외울 생각 말고 외우도 어차피 떨어져. 맞춰도 떨어져. 남들은 상식으로 금방 이해해서 푸는 거를 이걸 외우는데 아주 1년 걸려 1년. 그래 어차피 떨어진다고. 또 사례 응용해보면 풀도 못하고. 보상관계 또는 기본관계 용어는 번갈아서 내니까 보상관계의 흠견을 하자는 제3자라는 계약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낙약자는 보상관계로부터 발생이 되는 항변권을 가지고 수익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도 그대로도 물어보고 또는 응용해서 따라서 매매가 무효 취소가 되면 얘한테 대금 지급 거절할 수 있다. 또는 계약 유효기간은 소유권 넘겨받을 때까지 대금 지급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응용해서 물어보고 이해해야 돼요. 그 다음 이거 하나만 만약에 알고 시험장 가도 된다면 차라리 나도 가르치기 귀찮으니까 외워보라 그래. 근데 대가 관계가 또 시험에 쏟아져 나와. 그래서 외워봐야 본인만 손해라 그 말이야. 여기 대가 관계는 뭘 묻고 있느냐. 지금 이 사례에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내가 을하고 체결한 토지 매매로부터 발생이 된 1억 원짜리 대금 채권을 얘가 취득토록 한 데 대해서도 두 사람 사이의 운임관계가 있겠죠. 이 사례 같으면 건물 매매라고 아까 얘기 드러났죠. 요 건물 매매 요런 거를 대가관계 요리 부른다 그 말. 왜 이거를 명칭을 대가관계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얘가 소유권 이전해 준과 동시에 이자로부터 얘는 뭐 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나는 얘한테 뭐 받는 게 없잖아. 그러면 얘가 낙약자에게 이행을 함으로써 얘가 또 역으로 손실이 보여. 얘도 급부를 받지를 못하니까 이 받지 못하는 불이익에 대응하는 관계다. 그래서 요거를 대가관계 그래. 내가 소유권 넘겨주고 대금을 못 받죠? 얘한테 대신 그 대가로서 이자로부터 뭐 이전받잖아.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받잖아. 그래서 이게 대가관계다 그 이야기야. 얘가 이자로부터 급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은 이자로부터 대가를 받는다 그 이야기야. 그래서 이걸 대가관계 그런다고. 그러면 여기서 똑같은 걸 물어봐요. 지겹도록 출제를. 요 매매하고
요 제3자라는 계약은 한눈에 봐도 전혀 별개의 계약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따라서 대가관계의 흠결이나 하자는 대가관계 흠결을 하자는 제3자라는 계약에 영향을 전혀 미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거하고 요거는 별개의 계약이기 때문에 따라서 낙약자는 그래서 이거 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낙약자는 대가관계로부터 발생이 되는 항변권을 가지고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이거는 없다. 있다고 반대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을 또 이렇게 물어봐. 얘가 1억 원을 달라고 청구를 했을 때 낙약자가 얘한테 네가 갑하고 체결한 건물 매매가 무효 취소됐다며 그러니 1억 원 못 준다 이렇게 주장 뭐 한다 그 말이야. 1억 원 지급하라는 거야. 만약에 못 준다 그러면 얘가 얘한테 이야기하기 이렇게. 야 이놈아 내가 얘하고 체결한 계약하고 네가 얘하고 체결한 계약하고는 전혀 별개의 거다. 뭔 상관인데 요리 이야기한다 그 말이야. 이 말 듣겠나요? 따라서 대가로부터 발생된 항변권을 가지고 이렇게 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꿔 놓으려고. 더 나아가서 갑은 요약자도 마찬가지야. 요약자도 요 우리나라가 토지 매매했으니까 소유권 넘겨달라 얘가 청구를 했을 때 갑 요약자가 낙약자에게 내가 병하고 건물 매매를 했는데 그 대가 지불하기 위해서 토지를 판 거다. 근데 이 매매가 무효 취소가 돼서 내가 건물 매수할 필요가 없으니까 땅 못 팔겠다. 자기가 기본관계로부터 부담하는 채무를 이행 못 하겠다고 거부할 수 없다. 그러면 얘가 또 거꾸로 이야기해. 이 새끼 웃긴 새끼란 말이야. 네가 병하고 전화 매매하고 내가 네하고 전화 매매는 뭔 상관인데 별개의 건데 요 이야기야. 이런 거를 자유자재로 갖고 놀으라고 말이야. 시험에 아예 쏟아져 나와. 따라서 방금 해준 말이 책에 다 쓰여 있어. 왼쪽에 기본관계, 보상관계도 쓰여 있고 우측에 대가관계 밑에 판례 색칠한 부분. 방금 이야기는 판례 이야기해 준 거 거기 써 있잖아. 그 판례. 색칠한 부분 판례 중간 눈 중간으로 그 판례 쓰여 있잖아.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물어보니까 그 외울 생각 말고 사례 떠올리면서 정리 꼭 하라고. 뭐 대화해? 그 외울 사람은 그냥 엑스표지 건너뛰라고. 그 외우는데 세월 다 보니까. 집에 가서 사례 딱 만들어 놓고 연구하면 합격권에 들어간 사람은 이런 거는 감사한 마음으로 맞죠. 왜냐? 해년마다 시험에 나와. 해년마다 사례로. 그 이걸 틀리고 합격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다 맞지. 그냥 합격권 들어간 사람은. 무조건 맞추라고. 그 정도 좀 알아듣을 거예요. 그 다음 제3자라는 계약에서 아까 다 얘기는 또 쓰였으니까 제3자 약관이라도 쭉쭉 있고 뒤에 거기 판례에서 첫 번째 판례 그거 하나만 신경 쓰면 되는데 잠깐 집중. 지금 제3자라는 계약이 성립이 되면 일반적으로 얘가 권리를 취득하게 돼요. 나한테 1억 주지 말고 얘한테 1억 줘라. 그러면 얘가 대금 채권 권리 취득한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게 어버처나 매처나 똑같은 이야기지 않냐고 말이야. 거기 첫 번째 판례도 마찬가지야. 그거 그렇게 가르쳐줘도 이 말을 못 알아듣냐고. 공짜로 죽여내는 건데. 이해 못하게 외우려면 그 외우는데 그 쪼잔한 판례같지도 않은 판례 외우는데 세월 다 보내. 보세요.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지 않냐고 말이야. 칠판. 얘가 얘한테 1억 원 받을 것이 있어. 낙약자가 수익자한테. 1억 원 얘가 얘한테 받을 게 평소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얘가 땅을 팔면서 나한테 1억 주지 말고 보통은 네가 얘한테 1억 주어라 해서 권리 취득하겠죠. 근데 1억 주어라 하는 말이나 네가 얘한테 받을 1억 원을 뭐 해주어라 면제해 주어라 하는 말이나 똑같죠. 나한테 1억 주지 말고 네가 얘한테 1억 원 받을 거 면제해 주어라 그 말이야. 똑같잖아. 그거 읽으세요. 그 뒷글에 써있잖아.
그 당사자는 낙약자를 말해.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는 수익자를 제3자라고. 낙약자가 수익자에 대해서 채무를 면제시키는 계약도 제3자는 계약에 주는 것을 유효하다 나와 있죠. 똑같은 이야기잖아. 1억 원 주어라 하는 거나 네 받을 거 면제주 하는 거나 쌤이 다 알아들었나요? 좀 이런 거 좀 틀리지 마시라고 쪽팔리니까. 그다음 그 밑에 가로친 3번 요건 한번 읽어두고 제3자라는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 계약 성립 당시에 수익자는 어쩌다 한 번씩 물어보니까 그러나 이게 틀리면 쪽팔리니까 수익자는 현존 특정됐을 필요는 없다는 것. 따라서 제3자라는 계약 성립 당시에 수익자는 꼭 현존 특정되어 있을 필요 없다고 말이에요. 보험계약에서 우리 처가 임신을 하고 있다. 얘가 이제 곧 나오기 때문에 사망보험 하나 가입을 했다. 그러면서 보험회사 요구를 했다. 내 주거든 보험금 내 마누라 말고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 주어라. 태아는 아직 출생하기 전이죠. 이런 것도 수익자가 될 수 있다. 그 이야기야. 현존 특정될 필요는 없다. 그 다음 효력에서 수익자 우측을 먼저 보세요. 동그라미 2번부터. 아까도 서두에 가르쳐준 것처럼 이 수익자에게 권리가 발생이 되려면 수익의사표시를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예, 해야 된다고 가르쳐줬죠. 따라서 이제 수익의사표를 하면 얘한테 1억 원짜리 대금 채권 권리가 발생. 얘한테 받기 싫으면 나는 얘한테 그대로 받고 싶다. 그러면 수익의사표시 안 해도 되고. 따라서 수익의사표 왜 필요한가 염두에 두고 그런 다음에 수익의사표 있어야지 얘한테 이제 권리가 발생이 된다. 이걸 딱 염두에 두고 그런 다음에 이제 둘로 나눠서 사고를 해야 돼요. 얘는 이제 동그라미 1하고 3번에다 찢어놨는데 수익의사표를 하기 전하고 수익에서 판 후하고 법률관계를 나누어서 이제 검토를 하면 된다 말이야. 그러면 얘가 수익의사표를 해야지 권리가 발생이 되면 수익의사표를 하기 전에는 얘는 아무런 권리도 못 갖습니까? 요걸 하나 물어본다 그 말이야. 갖는다 그 말이야. 그게 뭐냐? 수익의사표를 할 때 얘는 일방적으로 1억 원 내 받을게. 일방적으로 수익의사표를 하면 되고 이자의 승낙을 얻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 첫 주부터 가르쳐 줬어요.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관계 변동을 가져오는 권리를 우리는 형성권이라고 공부를 했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얘는 일방적으로 수익의사표를 하기만 하면 대금 채권 1억 원짜리를 취득할 수 있으니까 형성권이라는 권리를 일단 갖게 되고 수익의사표 하기 전에도 그럼 형성권 나오면 또 뭔 소리가 따라붙어요? 책에 지금 빠져있지만 형성권 나오면 첫 주부터 가르쳐줬어. 제척기간 나오죠. 약정이 없으면 제척기간 일반적으로 몇 년이고 10년이야. 10년. 그럼 얘는 10년 이내에만 수익의사표 하면 되겠죠. 그러면 상대방은 또 장기간에 걸쳐서 불안정한 취에 놓이죠. 첫 주에 가르쳐줬다니까 최고하면서 첫 주에 복수 좀 하라고 하시라고.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불안정한 취에 놓이죠. 10년 동안 얘 넉넉히 쳐다봐야 되니까. 그러면 얘한테 불안정한 취에 놓고 상대방은 뭐가 안정이 되고 최고권. 물어볼 수 있는 권리. 따라서 얘는 이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얘한테 너 1억 원 받을래 안 받을래 이익의 향수에 관해서 확답해 달라고 대답을 촉구하고 그럼 얘는 확답해 달 의무가 없으니까 확답 안 했을 때 어떻게 될 거야? 이걸 꼭 시험에서 물어보고 확답한 건 시험 낼 일 없다고 그러죠. 얘가 확답을 안 했다. 그러면 유출하는 거야. 얘가 1억 원 받겠다 안 받겠다 아무런 의사표시를 안 했다. 확답을 안 했다. 왜 안 했을 것 같아요? 1억 원을 받을 생각이 있으면 초했겠죠? 그럼 아무 소도 안 했다는 것은 받을 생각이 없으니까. 따라서 그 법조문 딱 정리하고 수익을 뭐한 것으로 본다? 거절한 것으로 본다. 동그라미 1번에 있잖아. 법조문이 540조인가 542조인가 그 밑에 형성권으로 쓰였잖아. 동그라미 기억번에 그 빠져있잖아. 제척기한 10년이란 말이 그 집어넣고 아는 사람 안 집어넣어도 되고 형성권 나오면 항상 따라붙는 스토리가 딱 정해있잖아.
형성권은 당사자 약정이 있으면 재직권은 몇 년이다? 10년. 그러면 10년 이내에 권리행사하면 되니까 상대방은 정해서 불안정한 취에 놓인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뭐 갖는다? 최고권. 그 스토리가 딱 정해졌잖아. 침묵직겠다 어찌 본다? 수익을 거절한 것을 본다. 조문권이 딱 정리. 아직도 이런 거 갖고 해명가 안 줬으면 민법권 기초가 전혀 안 된 거고. 그 다음 우측에 넘어가서 이제 시험은 이거는 누구나 맞추라고 내주는 거고, 더 많이 물어보는 것은 수익의사표 한 이후 법률관계를 집중 출제를 한다는 거. 주로 사례 문제로. 이제 수익의사표를 한 이후를 이제 집중 물어보는데, 이후를 세 가지 거를 일단 집중 출제를 한다는 거. 첫째, 얘가 저 수익의사표를 해서 얘한테 권리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권리가 발생이 된 이후에는 수익자의 권리를 소멸, 변경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말로도 그대로 물어보지만 이렇게 응용을 많이 해요. 지금 얘가 수익의사표에서 권리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이적, 자, 매매대금이 원래 1억이었다. 그럼 1억짜리 대금 채권이 발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발생이 된 이후에는 수익자 권리를 소멸, 변경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자, 소멸시키는 행위 1. 이 두 사람 요약자, 낙약자가 합의에 의해서 매매계약을 해제를 했다. 이 합의란 말 꼭 들어가야 돼요. 합의로 이자들이 임의로 권리를 소멸시키는 거니까 이 합의란 말이 있어야 된다고. 합의에 의해서 해제를 했다. 그럼 이 권리가 소멸이 되겠죠. 이런 건 안 된다고 말이야. 또는 얘가 좀 1억 원짜리 대금 채권이 발생된데 매매대금을 8천만 원으로 감액을 시킨다. 이런 것도 안 된다고 말이야. 감액을 시키면 권리가 1억짜리가 8천만 원짜리로 변경이 되죠. 이런 건 안 되니까 사활을 낼 때 안 틀리도록 하라고. 합의 해제를 하거나 감액시키거나 이런 건 안 된다고 말이야. 권리를 소멸, 변경시키는 행위를 해서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민법의 기본이 이런 거라고는 나올 때마다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총칙에서 취소권을 배웠어요. 이제 계약법에서 해제를 배우는데, 예를 들어서 낙약자의 차무 불량이 있다 그 말이요. 얘가 이제 1억 원짜리 대금 채권 발생 1억 원 달러 청구했는데 얘가 대금 지급을 안 해요. 그러면 흔히 말하는 차무 불량에 해당이 돼. 그럼 이제 이런 경우는 해제를 하고 플러스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는데, 물론 해제하면 원상회복 청구도 하고 이행한 거 돌려다 이런 문제 생기는데, 문제는 계약 해제 및 이자의 차무불이익이 있을 때 손해배상 청구를 누가 합니까? 이걸 또 집중 물어본다는 거예요. 해제권도 마찬가지고 총책입은 취소권도 마찬가지고 이 계약 자체를 쉽게 말하면 없애버리는 제도들이라고. 그러면 누구만이 해제 취소권을 갖느냐? 이 계약 자체를 없애는 제도이기 때문에 계약의 당사자만이 해제권이나 취소권을 갖는 거예요. 당사자만이. 당사자가 아닌 자는 계약 해제나 취소 못하는 거야. 이게 법의 기본이야. 민법에. 따라서 해제는 이자 채무불이익 있을 때 누가 하느냐? 요약자가 해제하는 거예요. 그다음 원상회복 청구도 얘가 하는 거야. 이행한 거 돌려달라고. 그 대신 수익자 얘는 뭐는 할 수 있느냐?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계약, 나한테 돈 안 줬지만 채무불이익이지만 내가 계약을 해제는 못하지만 채무불이익이 있으면 따라붙는 것이 손해배상 청구겠죠. 채무불이익이라는 손해배상 청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하도 물어봐.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청구는 당사자는 요약자가 하지만 수익자 제3자도 뭐는 할 수 있다? 채무불이익이라는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다. 요거 두 번째 물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총칙에서 이거 한마디로 넘어왔는데, 선의 제3자 보규정이 주로 허위표시에 관해서 논의가 되지만 선의 제3자 보규정이 유달리 요즘 시험에 많이 나온다 가지고 여기 제3자라는 계약에 있어서 수익자, 얘도 선의 제3자 보규정에서 말하는 제3자에 포함되는가, 이걸 집중 출제하는데 총칙에서는 말로, 계약법에서는 사료로 낸다고 가르쳐 줬어요. 이거는 시간이 걸리니까 제3자 이렇게 알아야 되니까 계약법에서 배울 시간 넘어왔는데, 얘가 제3자도 보호되는가? 예를 들어서 이 매매 계약이 107조부터
110조 비준입 표시, 허위 표시, 착오사기 강박 등에서 무효 취소가 되더라도 얘가 선인 경우는 대금 채권 취득 1억 원 받을 수 있냐 그 이야기야. 보호 대상은 제3자나 그 이야기라고. 애시당초 제3자가 될 일 없죠. 한눈에 봐도 제3자 아니잖아. 왜 아닐 것 같아요? 원래 대금 채권은 얘가 취득할 권리죠. 얘가 취득할 대금 채권을 얘가 직접 취득했잖아. 이렇게 대신. 그러니까 제3자 될 일 없잖아. 제3자가 되려면 이걸 토대로 해서 얘가 권리 갖고 다시 또 이걸 토대로 새로이 권리 취득하는데 그게 아니고 얘가 취득할 권리를 매매로부터 직접 취득한 거라니까. 이 두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야. 그 제3자 될 일 없잖아. 따라서 제3자라는 계약이 있어서 수익자는 제3자에 포함이 안 되니까 선의 할아버지도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돼. 마음이 급하니까 본 시험자가 평소 공부할 때 신경을 써야 돼.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는 건 실수 아니에요. 평소에 신경 안 쓰고 공부했다는 거예요. 사례 냈을 때 이렇게 낸다고. 이 낙약자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했을 때 취소한 것을 가지고 낙약자는 선의 수익자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그럼 진문 보면 맞는 것처럼 보이죠? 착오로 취소했으니까 선의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거 틀려있죠? 대항할 수 있다. 제3자 아니니까. 따라서 얘는 선의 할아버지가 하더라도 1억 원 달러 청구 못해요. 청구하면 얘가 얘한테 요거 취소했으니까 1억 원 못 준다고. 알아듣죠? 제3자 아니니까. 그 다음. 따라서 수익을 섭한 이후에는 요 세 가지 거 요걸 집중 물어보는데 다행스럽게 하도 이게 시험이 많이 나오니까 요 책에도 써놨어. 동그라미 수익을 섭한 이후 지휘해가지고 기억,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디귿 순서로 써놨으니까 이런 이야기는 집에 가서 읽으라고. 그 다음 뒷페이지 판례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요약저 지휘와 관련해서 그 밑에 보면 새파란 것이 판례가 하나 나와 있어요. 찾나요? 요 판례는 제3자라는 계약이 시험에 나올 때마다 최근 7, 8년 동안에 한 번도 안 빠뜨리고 지겹도록 출제된 판례가 제3자에서 제일 많이 출제된 판례가 그 판례라고. 그 중간에 쓰여있는 그 색칠한 판례.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얘가 수익을 섭필해서 대금 채권 권리가 생겼고 그 다음에 얘한테 대금 지급 청구했어요. 해서 얘가 이행을 딱 했다. 그렇게 지급을 딱 했어. 이행한 후에 요 계약을 이자의 참호 분류 이유로 계약을 딱 해제를 했어. 이렇게 해제를 하면 물론 취소한 것도 마찬가지고 이행한 거 돌려받는 문제가 생기겠죠. 이런 걸 이제 취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해제 경우는 원상회복 청구 그래요. 내가 준 거 1억 원 돌려달라 이야기를. 그러면 얘는 지금 수익자에게 1억 원을 이행을 했어요. 그럼 이 계약이 해제가 됐을 때 얘한테 이행했으니까 수익자에게 1억 원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합니까? 요걸 물어보는 판례인데 얘한테 반환 청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해야 되냐? 해제하면 두 사람 사이의 청산도 당사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얘한테 이행했다 그래서 얘한테 반환 청구하는 게 아니고 여약자에게 1억 원 달라고 반환 청구하는 것이지 수익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는 해제 같으면 원상회복 청구 1억 원 달라고 얘한테 청구하는 거 아니에요. 얘한테 하는 거예요. 요 판례인데 요게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를 하고 있다는 거. 한 번도 안 빼뜨리고 최근 몇 년 동안에 해제 내면. 그 다음 그 밑으로 내려가서 낙약자 중에서 542조가 나와 있죠. 요 조문은 아까 가르쳐 준 거 요거요. 요거 여기 이제 매매계약이 보상관계죠. 그러면 요 낙약자는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이 되는 항변권을 가지고 보상관계, 기본관계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된 항변권을 가지고 수익자에게 뭐 할 수 있고 대항할 수 있죠. 있다고. 따라서 사료를 낼 때 무효 취소가 되면은 1억 원 못 주겠다. 또는 계약이 유효한 경우는 소유권 넘길 때까지 대금 지급하겠다. 동시행항변권 행사할 수 있고 이 이야기 542조가. 이 조문만 이해하면 돼. 아까 가르쳐줬으니까.
기본관계, 보상관계. 이 계약으로부터 받은 항변권을 가지고 A한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라 그 조문을 보면 참 이 새끼가 진짜 밀어내도 똥차같이 밀어내. 거기 보면은 542조인가 그 조문 나왔는데 채무자는 그 앞에 뭐 조문 하나 써놨잖아요. 밑에 두 줄. 그 밑에 읽어봐야 소용없고. 잤나요? 그럼 그 앞에 그 조문이 없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써내야 정상이에요? 그 조문을 말로 써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책 읽는 사람 이해할 거 아니에요. 내 아는 말 알아들어요? 그 조문 요거요. 요 보상관계. 계약관계 또 요 보상관계 발생된 항변권을 가지고 수익자에 대항할 때 이 조문이라고. 그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조문 보면 못 알아들으니까. 좀 쓰든가 말든가 하시라고. 이렇게. 그 조문을 이렇게 따로따로 쓰면은 거기 뭐 500 몇 조라고 뭐 써놨잖아요. 글자가 안 보이니까. 그럼 그 조문이 그 위에 있어야지 이해될 거 아니냐고. 그 위에 없잖아요. 그럼 그 조문 읽으면 뭔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내가 하는 말 알아듣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라고. 요거 말이라고. 말을 바꿔 쓰느라고. 무슨 관계? 보상관계, 기본관계. 요 계약관계로부터 발생된 항변권을 가지고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 조문이. 이렇게 좀 바꿔 써놓으면 얼마나 좋냐고. 답답한 게. 그 조문만 갖고 놀면 된다. 밑에 읽어볼 필요 없이. 그 다음 계약법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약법도 계약법, 물권법이나 똑같이 계약법 총론, 총칙이 있고 계약법 강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 물권법 총론, 물권법 강론이지. 그럼 계약법 강론에서는 전형계약 15가지를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부분이 강론이겠죠. 그럼 여기서 15개 다 들어간 게 아니라 매매, 교환, 임대차 3개만 시험에 들어가는데 이게 15개가 전부 계약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 15개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계약의 기본 원리들이 있겠죠. 우리 민법 잠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기본 원리를 추출해서 규정해 놓은 부분을 계약법 총론 그래. 지금 여기 마지막 나온 계약의 해지가 나왔죠. 여기까지가 계약법 총론이라고 한다고. 계약법은 아주 양도 얼마 안 돼. 여기까지 계약의 기본 원리 배우는 거예요. 끝나면 이제 강론자에서 매매가 임대 3개가 나온다고. 계약법 총론 부분이 해지까지고. 따라서 여기에서 나오는 계약의 기본 원리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지 여기에 강론 공부할 때 똑같이 도움이 되고 물권법 총칙 공부 잘해야지 물권의 기본 원리 제대로 들어가니까 물권법 강론 8종류, 물론 시험에는 7권 빼고 7개 들어가지만 7개 물권의 종류 제대로 이해하듯이 이렇게 계약법도 편제가 돼요. 이제 마지막 계약법 총론 마지막 해지 부분. 먼저 이제 딱 5분만 쉬었다 오세요. 마지막 시험이니까 딱 5분만 쉬었다 해제.